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32번째 시간에서 송쌤이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32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리, 의무와 윤리 두 번째 단원의 칸트가 오늘 수업의 주제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독일의 아주 딱딱한 철학의 전형이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독일 철학의 특징이 축구도 예전에 독일 축구가 굉장히 좀 딱딱한 체력 위주의 아주 투박한 이런 축구를 구사했는데 국민성도 좀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근데 칸트의 독일 철학, 정말 딱딱한 법칙, 예외 없는 법칙, 도덕 법칙, 이렇게 법칙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느낌 자체가 좀 딱딱한 것을 선택지에서 고르시면 칸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자, 그리고 칸트의 삶 전반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것저것 또 의미심장한 우리 인생의 칸트가 어떤 전형으로서 모범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만은 꼭 제시하면서 칸트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꼭 주목해서 봐야 될 키워드들,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수업이 끝날 때 꼭 정리했는지 확인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것만은 꼭입니다. 칸트의 법칙주의, 또 인격주의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칸트는 이렇게 법칙을 강조하고 예외 없는 조항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 그래서 인격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의무론적 윤리라고 표현을 해요. 의무가 중요하다는 거죠. 행위를 하는데 목적,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행복을 바라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칸트가 이야기한 것은 이런 의무가 중요하다, 동기가 중요하다, 이런 특징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처럼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자료 똑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결과론과 의무론의 비교입니다. 근데 결과론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생략, 공리주의죠. 의무론입니다. 자, 의무론은 어떤 내용이냐? 결과와 상관없이 의무에 따르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를 중시한다. 칸트가 왜 결과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건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결과를 고려해 봤자 결과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어찌 할 수 있는 영역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가장 가까운 영역은 동기나 의무, 그리고 인간으로서 응당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되고, 결과는 그 이후의 영역이다.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스토이시즘, 즉 스토아 학파가 스피노자와 칸트의 영향을 줬다고 하거든요. 근데 스토아 학파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 로고스라는 것, 이런 것들은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끝내라?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건 결정되어 있어. 나의 수능 점수도 결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지 않고 그냥 수능 시험 보고, 그래서 나의 점수에 수능 해가지고 그게 수능 점수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열심히 노력하는 건 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해야 될 것들은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이죠. 기다리는 거예요.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기겠어. 이런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든 건 숙명이니까 받아들여라가 아니고,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칸트는 뭐라고 그랬냐? 네가 너의 의지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동기라든지 아주 선한 동기, 또 법칙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행복이라는 건 따라오는 거지, 네가 행복하려고 행동을 해봤자 결과가 그게 행복에 가까이 결론이 내려질까? 그건 너무 변화무쌍하다라는 거, 예측 불허하다라는 거. 칸트가 행복주의를 비판했다고 그래서 착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행복주의를 비판했다 이렇게 딱 적어주면 행복주의를 비판했어, 칸트는 행복을 거부한 사람이야, 이렇게 외우는데 아니에요. 칸트가 죽을 때 본인이 했던 마지막 말이 Es ist gut입니다. 좋았어, 내 삶은 괜찮았어, 행복했어, 이러면서 죽은 거예요. 칸트가 행복하지 않으려고 본인의 윤리학과 철학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뭔 소리냐? 내가
나의 법칙대로 내가 지켜야 될 원칙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충실히 지키고 진심을 다해서 지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는 죽을 때 괜찮았는데? 내가 의도했던 것들 원칙을 정했어? 그걸 나는 다 지켰어. 내 삶은 굿, 아주 좋아. 그러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의미심장하죠? 여러분들은 삶의 원칙 정해놓으신 거 있나요? 선생님은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도 떳떳하게 살자.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말자. 그게 저의 원칙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떳떳하게 살 수 있으려면, 물론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좀 낯뜨겁고, 선생님도 물론 그렇고요. 사람인지라. 칸트가 사람이 동물이 아니다라고 거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낯뜨거운 일을 했을 때 분명히 낯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동물처럼 사는 건 아니고요. 인간은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칸트는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의무나 동기에 주목해라. 그걸 선하게 해서 만일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걸 선하다라고 얘기할 거다. 해야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성공하는 거라고, 돈 많이 버는 거라고 했어. 이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부패를 저질렀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칸트는 거부한 거예요. 뭔 말이냐? 수단이 만약에 비도덕적으로 전락되게 되면 그 순간의 목적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단도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래야 목적도 그 목적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칸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과를 바라보고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철학이 아니다라는 거죠. 도덕의 보편성을 추구했고요. 옳고 그름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게 언제 어디에서 바뀌느냐? 아니다. 사람에게 생명은 소중하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정언명법은 언제 어디에서도 통용된다라는 건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칸트의 윤리설입니다. 요게 우리 교재에 그대로 나오죠. 어디에 나오느냐? 144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이 둘을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 할 때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A를 한번 보세요. 둘이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인간의 도덕 행위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이성 동그램. 행위의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동기. 결과적으로 얼마나 행복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동기가 불순하면 그것은 도덕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도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보편적인 법칙을 강조하고 그래야 도덕에 있어서 보편타당한 원칙과 법칙이 누구에게나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딱딱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거기에 B가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합니다. 뭐라고 대꾸를 하느냐? 과연 그럴까요? 행위는 사실 이성의 영역보다 인간의 현실적인 감각과 경험 그리고 감정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좋은 감정을 주는 것. 이건 쾌감이죠. 나쁜 감정, 불쾌감. 그러면 그 쾌감과 불쾌감은 뭐죠? 나의 감정이죠. 쾌감하니까 쾌락이 연결되죠. 그럼 떠올라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휴미죠. 그래서 A는 칸트지만 B는 휴미일 수 있고 또한 뒤를 보니까 도덕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동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 가능하고 왜? 결과를 따져서 항상 바뀔 수 있는 것이 참된 철학의 길이다라고 하니까 공리주의도 될 수 있겠죠. 결과를 따지니까 실용주의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B와 A의 차이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느낌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사람이 주로 앞에서 봤던 이 A에 해당돼요. 칸트인데요. 칸트만 안다라고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요즘의 시험은 칸트만 단독으로 묻는 문제보다는 이렇게 현실적인 대화로 구성을 해놓고 A는 누구, B는 누군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A는 칸트, B는 공리주의. 그러면 아까 배운 대로 A는 의무론,
B는 결과론.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마누엘 칸트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니다. 시계, 가운데는 북극성, 그리고 뉴턴의 물리학을 상징해요. 자, 시계. 칸트의 별명이 시계이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북극성, 뉴턴의 물리학. 세 개의 공통점이 뭐죠? 제가 써드릴게요. 예외 없는 법칙. 시계가 뭐 어디에서는 뭐 맘대로 시계가 막 자기 맘대로 가고 어디에서는 시간이 다르고 그러지 않죠. 전 세계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 예외 없죠. 북극성, 어디에서는 북극성이 뭐 남쪽 하늘에 있고 어디에서는 북쪽 하늘 아니잖아요. 칸트는 그래서 실제로 칸트의 이름을 붙인 성운도 있습니다. 칸트는 아주 천문학에도 능통했었고요. 그리고 칸트가 이렇게 별을 좋아했기 때문에 죽으면서 써달라라고 했던 묘비명,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천이성 비판에 등장하는 문장을 통해서 본인이 별을 참 좋아했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죠. 그 묘비명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항상 나의 경탄을 자아내는 것이 있으니 그 중 하나는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 그리고 내 마음속에 도덕법칙, 이거예요. 아, 묘비명에 이런 걸 써달라고 그랬대. 여러분들은 묘비명에 뭐 써달라고 이렇게 뭘 써놨을까요? 근데 칸트가 그런 사람인 거죠.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큼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있는 도덕법칙이다라는 게 경탄을 자아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칸트가 얼마나 인간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법칙, 그걸 강조했을까요? 그리고 뉴턴의 물리학 마찬가지죠. 예외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칸트를 풀이해 나가면서 첫 번째로 이 예외 없는 법칙을 써드린 건, 칸트 하면 세 가지를 떠올리고 시계, 북극성, 뉴턴의 물리학, 그러면서 머릿속에 딱 넣으라는 거예요. 아, 예외 없는 법칙. 그러니까 문장을 읽는데 뭐 예외가 없어. 법칙을 자꾸 강조해. 막 뭐 실천, 이성, 뭐 선의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문장을 딱 보는데 딱딱해. 예외 없어. 법칙이야. 이러면 칸트예요. 문제 푸는 요령. 그러나 그 요령을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칸트를 그냥 정리해버리면 이 위대한 철학자를 얼마나 이 한낱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제가 이렇게 짧게 문제풀이의 대상으로서만 사용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칸트 역시 본인의 철학을, 그 정수를 좀 송쌤이 전달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저런 칸트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 하면 외워야 될 키워드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예외 없는 법칙만큼이나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동기, 의무, 이성, 절대주의, 보편타당, 정언명령, 시간 법칙,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 칸트의 삶에 이런 단어들은 가장 중요한 단어였고 철학으로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건 거죠. 그런데요, 칸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칸트가 인간을 정의 내리는데 칸트에게 영향을 준 두 사람의 철학자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칸트가 정말 산책을 좋아해서 항상 몇 시에 산책을 즐겼대요? 오후 3시 반. 가장 산책하기가 좋은가 봐요. 평생 퀘네이스베르크에서만 살던 칸트가 평생 어디 밖을 나가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만 살았는데, 근데 가장 재미있는 강의가 칸트가 고등학교에서부터 교사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셔널한 철학자가 된 거죠. 근데 고등학교 때 강의할 때 가장 재미있는 강의가 세계지리였대요. 칸트의 강의 중에. 어디 가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대단한 독서력과 연구력, 그리고 위트, 아주 위트 있던 철학자예요. 그래서 칸트가 산책을 하루도 빼먹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죽하면 칸트가 지나갈 때 시계를 맞췄대잖아요. 칸트가 교회 지나가니까 3시 45분인데 내 시계가 이상하네? 그래서 너무나 법칙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칸트가 이렇게 규칙을 스스로,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이유는 평생 사실은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였습니다. 칸트가
이렇게 약간 흉부기형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삶을 통해서 80세를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 80세면 정말 오래 산 거죠. 규칙적인 생활은 장수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규칙적으로 칸트처럼 살아보십시오. 근데 말이죠. 칸트가 어느 날 산책을 나오지 않았더래요. 사람들이 다 놀랬겠죠. 칸트의 집으로 몰려갔답니다. 칸트가 어떻게 된 거야? 잘못된 거야? 아니 산책을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지? 막 갔더니 칸트가 책을 한 권 읽고 있더래요. 그게 바로 장자크 루소의 에밀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장식이 거의 없는 심플한 그런 집이었는데 루소의 초상화 하나 걸려 있었대요. 아주 루소를 존경했었습니다. 근데 루소는 성선설을 주장한 사회계약설론자고요. 루소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사람. 자, 중요한 거 하나 나왔어요. 칸트가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 바로 이 루소의 영향을 통해서 인간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뭐다? 아주 자율적이고 스스로 도덕 법칙을 내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실천하는 아주 존엄한 존재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칸트가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휴움 때문입니다. 지금 휴움의 이 당구 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휴움이 했던 게 뭐냐면 회의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론이 뭐냐면 우리가 휴움 얘기할 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휴움은 우리가 도덕 감정론만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휴움의 회의론이 굉장히 철학사에선 중요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근대 철학의, 근대 후기 철학의 찬물을 끼얹어버린 사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휴움이 회의를 해버려요.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과학적으로 인과법칙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다 그냥 반복적인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게 인과법칙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과학 이런 모든 것, 신의 영역까지도 찬물을 끼얹어버린 게 휴메 회의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주로 다루는 윤리와 사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휴메 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칸트가 어떤 시도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교재 144페이지에 잠깐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이 살짝만 옆에다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개발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이해를 쉽게 하더라고요. 속눈썹을 그려놨습니다. 눈이에요, 눈. 자, 보세요. 여기 바깥에 물체입니다. 물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인지한다 라고 주장을 한 쪽이 바로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경험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본유관념을 갖고 있어서 어렵습니까? 본유관념 쉽게 바꿔드릴게요. 이성을 갖고 있어서 바깥의 물체를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전적으로 보는 걸 합리론이라고 해요. 합리론. 예? 그런데 칸트는 뭘 얘기하느냐? 휴미 회의해버린 이 두 가지,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고 이거 의미 없다. 이거 다 과학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칸트는 오케이, 밖에서 우리가 물체를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요 능력을 가지고 이 물체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렵지만 써놔보세요.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험적, 원래부터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인식이라는 것, 우리가 밖에 있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선험적,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 경험하기 이전이란 표현입니다. 경험하기 이전부터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써놓은 책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자, 사실 칸트의 책은 순수 이성 비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책을 아까 얘기한 휴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골몰해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책이겠어요. 그런데 출간되고 나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칸트가 얘기한 순수 이성이다라는 인간의 능력을 얘기할 때. 근데 그것을 써놓은 걸 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책이냐,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책만 쓴 게 아니고 두 번째 책은
실천 이성 비판.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책이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글씨가 좀 이상하더라도 여기 아래에다 쓰는 이유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력 비판. 판단력 비판. 이 세 권의 책을 뭐라고 하냐면 칸트의 3대 비판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인간의 어떤 능력을 표현하는 것을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철학의 분과에서는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바깥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느냐. 그 다음에 실천이성 비판은 주로 이게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의 영역이어서 이건 윤리학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은 주로 미학 부분이에요. 재밌는 게 판단력 비판을 제가 수업을 자세히 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판단력 비판도 막 지문을 갖다 놓고 막 분석하고 얘기해주고 그랬거든요. 논술에도 잘 나온다 말 했는데 작년 수능 문제에 국어 문제에서 판단력 비판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윤리 공부한 학생들이 되게 아주 쉽게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칸트를 알면 아주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어쨌거나 자, 그런데 인식론, 윤리학, 미학을 이게 3대 비판서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3대 비판서 3권의 시리즈를 썼느냐. 이게 철학 분과에서 진선미에 해당이 되거든요. 플라톤 이래에 진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느냐. 선은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미는 우리는 어떤 것을 바랄 수 있느냐. 그것의 한계는 어디까지 있냐. 라는 거예요. 근데 칸트가 여기에서 순수이성, 실천이성, 판단력 이거를 강조하면서 가장 주목했던 것이 인간이 아주 독특한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지만 동물이 아닌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할 때 뭐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펼쳐져 나가면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의외로 칸트의 인간관부터 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러면 옆에다 옮겨서 칸트의 사상 1번으로 우리는 바로 칸트가 주목했던 인간관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입니다. 자, 1번 인간관. 자, 인간관 하면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단어가 나와야 돼요. 뭐냐? 자율적인 인격 주체. 요게 바로 인간은 이코르 동물임에 틀림없다. 동물을 거부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동물 아닙니까? 동물이잖아요. 식물 아니잖아요. 동물이죠. 그러나 동물과 다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다른 특징을 주목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걸 지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지킨다라는 표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외부에서 물자체라고 철학에서는 얘기한다. 그냥 물체라고 얘기를 할게요. 밖에서 물체를 받아들일 때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해석하는 능력 자체가 독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한번 보면서 요 얘기를 하면서 역시 인간은 아주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칸트가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게슈탈트 사이콜러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네, 뭐 어렸을 때 이게 뭐 마귀알몸으로 보이는 사람은 뭐 마음이 악한 사람이고 뭐 귀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턱선이고 그러면은 뭐 마음이 선한 사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네. 인식 주관이 뭘 집중적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자, 이걸 까만 쪽으로 보면 사람 두 사람이 보이겠지만 하얀 쪽으로 집중해서 보면 어떤 은촛대와 같은 모양으로 보이죠. 네. 그래서 칸트가 인간은 본인이 어떤 주관으로 인식 주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죠? 얘기를 하니까 양쪽이 다 보이시잖아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사과입니다. 사과를 밖에 있는 것만 나열을 해보면 동그랗다, 단면을 자르면 이런 색깔이 나고
향긋하다. 그러니까 오감으로 얘기를 해보면 향긋한 향기가 난다. 사과 향이 난다. 그 다음에 미끈미끈한 소리가 난다. 청각적으로. 씹으면 아삭아삭 소리가 난다. 달콤하다. 이런 모든 느낌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언적 인식 종합 판단 능력. 즉 사과를 쭉 받아들이고 내 머릿속에서 그걸 종합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사과는 이러이러한 것. 나는 사과를 참 좋아해. 사과 먹고 싶다. 이런 작업이 인간이 일어난다. 그러면 다시 옮겨가지고 지금 순수이성 비판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요. 이 얘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실 주목한 것은 아까 인식론에 관련된 순수이성 비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윤리학에 관련된 실천이성 비판이잖아요. 그렇게 독특한 존재인 인간이 저렇게 순수한 이성으로서의 선험적인 인식 종합 판단 능력이라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그런 걸 바탕으로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로서의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있죠. 자, 노란 펜으로 계속 갈게요. 기억. 칸트는 인간이 욕구 충족의 존재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욕구 충족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건 도덕적인 게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욕구 충족이라는 게 뭐니? 동물처럼 그냥 욕구를 충족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경향성에 따랐다라고 해요.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경향성. 그 다음에 디귿. 단지 쾌락에 따랐다. 그죠? 그 다음에 리을. 그런 것들은 어떤 행복. 그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칸트는 이거를 거부한 겁니다. 거부한 거예요. 앞에다가 거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동물이지만 동물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은 동물처럼 배가 고프면 굉장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배를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죠. 그건 쾌락일 거고요. 행복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서 판단할 거고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배가 고프면서도 내 옆에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라 라는 스스로의 도덕 명제를 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기도 한다. 그건 뭐죠? 예를 들면 욕구와 경향, 쾌락, 행복이라는 걸 거스르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인간. 그래서 이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율이다라는 것이 이런 결과들을 갖고 온다. 인간관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별표 하나 쳐봅시다. 여기에서 당시의 자연론적 인간관을 극복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느낌표입니다. 자연론적 인간관이라는 건 그 당시에 유럽을 풍미하고 있던 바로 자연계의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이 그대로 인간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다. 또 인간도 고등한 동물에 불과한 것, 진화론과 함께 발전하기도 했고요. 그런 걸 주장한 것이 자연론적 인간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칸트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별표. 자연계에는 자연계 법칙이 있고요.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 있고요. 오케이. 그런데 인간에게는 인간의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이 뭐죠? 인간이 자율적으로 세운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근데 이 영향이 누구?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지금 뭘 치고 들어간 거죠? 휴메에 의해서 독단의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극복하려고 했죠. 인간은 이런 존재인데.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이다라는 걸 다시 세우고 싶었고요. 그리고 장자크 루소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다라는 걸 다시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칸트에 관해서 책을 쓰면서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어요. 붕괴하는 근대 철학의 재건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칸트를 그래서 성공한 철학자라고 표현하고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일으킨 위대한 철학자라고 평가를 하는 건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에서 요 포인트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또 몸통이죠. 우리가 주목한 건 아까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인식론 파트가 아니고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에 나오는 윤리학 파트예요. 그러면 칸트가 어떤 것을 도덕적인 행위라고 평가를 했냐? 요거를 주목하면 되는 건 거죠. 그러면 칸트가 첫 번째, 자, 도덕적인 행위는 어떤 걸 도덕적인 행위라고 했냐? 의무에 의해서 한 행위. 그러면 의무에 의해서 한 행위의 반대가 뭐냐면 목적. 그 목적이라는 건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실천 이성에 의해서 그리고 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가 도덕적이다. 근데 너무 용어들이 어렵죠. 이거 골몰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실천 이성은 양심의 소리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선의지라는 건 기준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칸트는 우리 인간에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율적인 도덕 법칙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양심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막 친구를 괴롭히려고 그럴 때 진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니면 마음속에서 그러지 마. 너도 인간인데 왜 인간을 그렇게 괴롭혀. 그러지 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에 귀를 기울여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천 이성이에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의지는 뭐냐면 기준인 거예요. 이건 언제 어디에서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장 코어, 알맹이, 핵심의 선, 그것을 바로 선의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다 라고 써놓고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디귿이에요. 칸트가 도덕적인 행위로 디귿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정언명령에 따르는 것. 정언명령 중요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별표 하나 갈까요? 자, 정언명령의 반대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언명령이라고 해요. 가언명령을 쉽게 제가 가로 열고 써드리면 조건부입니다. 이 조건부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제가 그대로 써드릴게요. 조건부가 갖고 있는 특징은 쾌락을 중시한다든지 또 나오죠? 행복을 중시한다라든지 아니면 결과를 주목한다라든지 라는 조건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한다라는 것, 그것은 미래의 나의 성공을 보장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런 거는 가언명령이에요. 이거 조건부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의 본분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는 학문 탐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발언은 정언명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언명령은 뭡니까? 무조건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때 유행했던 노래 무조건이야. 이건 따지지 않는 거거든요. 언제는 결과를 내다보면서 요거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행복을 줄 것 같으니까 하고 언제는 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이라는 거죠. 네가 부를 때는 언제든지 달려가야 되는 거야.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정리가 되니 A입니다. B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칸트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A는 뭐냐면 보편화의 원칙이라는 거. 보편화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해 드렸잖아요. 예외 없음이에요. 보편화의 원칙, 너가 정한 그 원칙이 보편타당해야 된다. 그거는 언제 어디에서 똑같이. B는 뭐냐면 인격주의입니다. 인격주의. 그래서 인격주의라는 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인격으로 대해줘야 된다. 인격체. 그래서 칸트가 이야기한 인간들을 모두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 대해줘서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워졌어. 칸트가 꿈꾸던 이상향, 목적의 왕국이라고 불러요. 목적의 왕국. 그래서 목적의 왕국 하니까 학생들이 꼭 질문이 나와요. 선생님, 목적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목적. 그럼 목적론이에요? 목적론은 의무론의 반대라고 하는데 칸트가 의무론인데 어떻게 또 목적이 나와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자, 정리해드립니다. 목적의 왕국이라는 거의 반대가 뭘 것 같아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의 왕국은 내가 살라고 저것들을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건 거죠. 아까 막 심지어는 거스르는 행위를 하면서도 사람이 스스로 세운 도덕 법칙으로. 그래서 목적의 왕국이다라는 거 할 때 목적은 뭐냐면 인격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격 자체로 대해준다라는 거. 그거는 뭐에 반대냐면 수단에 반대예요. 근데 여기에 목적이 왜 나오냐면 이게 그래서 약간 좀 철학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번역할 때 이걸 목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 골이나 타겟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어려워지는데, 이게 원문을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목적은 end예요. end, 끝이라는 거죠. end, finish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문을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als Zweck, Zugbrauchen 이렇게 나오거든요. als 뭐뭐새, 그 다음에 추베크 할 때 추베크라는 게 목적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목적을 이제 영문 책에선, 영어에선 어떻게 번역하면 end로 번역을 합니다. 추베크를. 그래서 이 추베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목적으로 번역이 되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끝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뒤에는 뭐가 없어. 그 사람이 끝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를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등쳐먹었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친구가 수단이 된 거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죠? 그럴 때 이거는 이제 수단으로 이용된 거지 그 사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을 볼 때 끝으로 대해주는 거야. 그 사람 뒤에는 뭐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제가 학생을 대할 때 누구는 차별, 누구는 사랑해주고 그래서 편애하는 선생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학생을 다 학생 자체로, 인격체로. 그래서 칸트의 철학을 인격주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리 잘해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칸트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려고 했던 것들은 다 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기 깔끔하게 지우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칸트가 했던 얘기들 좀 표로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지금 필기하셨던 것들 좋고요. 필기 만약에 안 하셨더라도 이 내용만 잘 오려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유럽의 자연론적 인간관을 극복하려고 했다는데, 자연론적 인간관이 아까 뭐라 그랬죠? 자연계에 있는 법칙이 그대로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인간은 고등한 동물에 불과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거를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따로 있고 인간에게는 인간이 스스로 세우는 내면의 도덕 법칙이 있다. 요게 칸트가 주장한 것이다. 도덕적인 행위는 의무의식에서 나오는 행동, 그리고 실천이성 및 선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실천이성은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에 응대해주면 돼요. 인간은 양심이 있다 라고 칸트는 보니까요. 우리 모두 다. 그리고 선의지라는 것은 기준을 얘기합니다. 의무론적 윤설이라고 하는데요. 자율적으로 도덕 법칙을 확립하고 그것을 스스로 지키는 존재로서 칸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천이성, 선의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볼까요? 정언명법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한 대로 요 첫 번째를 보편화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를 인격주의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할 때 als Zweck, Zugbrauchen이라고 할 때 이 Zweck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건 end, 끝으로 대해준다. 그 사람을 인격체 자체로 대해준다 라는 표현이고요. 인격주의라고 쭉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목적의 왕국, 목적의 왕국의 반대는 동물의 왕국. 그냥 동기중시 이런 단어들 쭉 갖고 가보면 참 시간이 되면 제가 칸트의 결혼에 관련된 얘기, 또 러브 스토리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궁금하면은 저한테 수강후기에다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칸트의 내용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 자료가 있죠. 이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세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정언명법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보편화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보편화의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있죠. 여기에 핵심은 인격주의라고 평가를 합니다. 목적의 왕국 기억해 주시고, 보편화의 원칙은 예외 없는 법칙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뭐죠? 네, 시계, 뉴턴의 물리학, 북극성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이게 제가 쭉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칸트의 묘비명에 나오는 건데요. 내 위에 항상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는 하늘과 나를 항상 지켜주는 마음속의 도덕법칙. 도덕법칙, 그 다음에 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계의 법칙. 근데 인간은 스스로의 도덕법칙. 그리고 이것만큼이나 위대한 게 도덕법칙. 뭐 단어가 들어있죠. 이게 실천이성 비판 서문에 나오는 것을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1781년에 이제 집필했던 순수이성 비판이란 책에서 인식론적인 접근을 성공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세 권의 비판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렇게 써내게 되죠. 자, 그런데요. 칸트의 사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립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일단 뭐 긍정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중시 여겼다. 또 인간 내면의 인간다움에 주목했다. 인간을 아주 자율적인 주체로 봤다라는 것, 이런 장점들은 있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 딱딱해요. 그것의 단점은 있죠. 그게 이제 칸트의 결혼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계속 궁금하게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형식성, 공어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칸트가 어찌 보면 너무 형식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부딪히는 면들의 이 딱딱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있죠. 실질적으로 정언명법끼리도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 명령 자체가 마음속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내 친구가 죽을 게 뻔한데, 살인자에게 살인장을 당할 게 뻔한데 살인자가 막 찾아와가지고 너 친구 어디 숨겼어? 그러면은 여기 있어요 해야 되는지, 아니 뭐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이거 굉장히 부딪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사실 칸트와 공리주의가 크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칸트가 갖고 있는 장점이 공리주의가 없고요. 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칸트가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둘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좋겠고, 거의 모든 사람이 둘 생각을 공유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윤리적인 상황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문제를 한번 풀어봐 드릴까요? 첫 번째 문제 나왔는데요. 1번 문제부터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풀어봐 드릴게요. 1번 148페이지 같이 가보시죠. 내 의지의 경륜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화의 원칙 1원칙 나왔네요. 너 자신의 인격주의 2원칙. 그러나 이 둘 다 뭐 예외 없는 법칙을 강조하고 있다. 1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 비판했죠. 칸트가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 아니죠. 동기를 중시하죠. 형이상학적인 신학적인 세계관, 이건 중세의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이성보다 감정에 근거한 윤리원칙 안 되죠. 감정은 누구? 흉 같은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덕 원리, 이게 뭐예요? 예외 없는 법칙 떠올려주면 돼요. 아주 쉽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를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내용 정리하셨으면 분명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2번. 다음과 같은 관점에 부합하는 윤리적 행위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 법칙에 변하거나 우연적인 욕구에 기초하지 않은 것. 욕구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러니까 칸트가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누구? 임마누엘 칸트. 1번 결과를 고려하여 행위를 선택한다. 안 되죠.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행위. 그렇죠. 모든 가치를 유용성에 바탕하는 거 아니죠. 유용성은 뭐예요? 쾌락이나 결과, 행복, 욕구 충족,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자, 리을 보편 타당성을 가진 원리. 아주 쉽습니다. 니은 리을 기본 문제여서 그래요. 자, 다음 문제도 빠른 속도로 8번 문제 가볼까요? 조금 이제 어려워지죠. 8번 문제. 그의 윤리학에서 자연 법칙에 의해 인간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인간관을 부정하고 실천 이성을 강조했다. 자연 법칙에 의해 인간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대답해야죠. 자연론적 인간관. 그죠? 그걸 극복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 자, 그 다음 그는 자연계에서 자연법칙이 있게 인간에게 뭐가 있다? 도덕법칙. 그래서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 내 마음속에 도덕법칙. 그래서 칸트. 그러면 그는 칸트. 1번 도덕 원리는 보편적 타당성을 지녀야 된다. 맞는 얘기죠. 도덕 원리가 보편적 타당성을 떼어야 칸트 철학의 핵심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니까
답은 쉽게 골라졌네요. 나머지 공부합시다. 자, 2번. 인간은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생태주의라고 해요. 생태주의. 근데 이게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칸트는 생태주의자는 아니에요. 이게 생태계의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다라면은 생태계의 모든 존재와 인간은 동급 일해줘야 되잖아요.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 그러니까 애석하게도 칸트가 되게 착한 철학자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인간까지만이에요.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뉴탐스런이나 예전에 이제 이런 생활과 윤리를 수업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칸트가 되게 좋아 보이니까 함정에 빠지지만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 판까지만 가는 거야. 그 아래 판이 동물 중심주의 피터스 잉어, 그다음에 뭐 쇼펜하워 막 이런 거 나오고 그 아래가 막 생태 중심주의 이렇게 가는 거야 수업을 하거든요. 칸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은 틀려요. 3번. 인격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 삶이다. 존엄성을 바탕으로 좋지만 쾌락은 아니죠. 자기중심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 존재로서의 구체적인 삶, 이거는 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 목적의 왕국 좋아요. 이상적인 공동체로 강조하는 목적론적 윤리 안 되죠. 의무론이라고 그랬잖아. 칸트에게 들어가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의 왕국 할 때 사람을 인격체 자체로 주베크가 엔드, 피니시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목적론적 윤리는 공리주의가 목적론적 윤리죠.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뉴탐스런 심화 문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갑입니다. 행위의 결과란 우리 의지의 능력 밖에 놓여 있는 것으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 선생님이 했던 얘기네. 그죠? 그래서 뭘 주목해야 된다? 동기를. 그래서 칸트. 근데 아래는 반대 얘기를 하겠지. 행복이란 다름 아닌 쾌락이고 공리주의. 공리주의 중에서도 선생님이 지금 보기에는 단순한 쾌락을 얘기하니까 제레미 벤담 정도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1번입니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이라고 해야 되니까 1번.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바람직한 가치라고 보는가? 갑은 no, 을은 yes. 그러니까 안 되죠. 지금 갑이 yes 해야 되는데 칸트가. 자, 2번.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집단의 가치관에 순응해야 되는가? 갑이 칸트인데 칸트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집단의 가치관에 순응하라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율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칸트가 노하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3번. 도덕적 판단은 행위자의 의지와 관련해서 내려져야 되는가? 그렇죠. 칸트는 yes. 그 다음에 결과를 따지는 을, 공리주의자는 no라고 하니까 정답이 3번인 거예요. 어이, 좋은 문제다. 이 문제. 그죠? 자, 4번. 도덕 규범을 대부분의 사람이 선호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통해야 되니까 이거는 칸트는 no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또 안 되고. 5번. 자, 누구예요? 네, 한 사회의 목표나 사회 성원의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는 행위가 도덕적이다. 이건 뭐예요? 을이 S라고 해야 되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1번 문제가 어려웠고요. 그 다음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비판할 거 고르면 뭐예요? 공리주의가 갑을 비판해야 되니까 우주의 필연적인 질서에 대해 이거 스피노자의 얘기, 그러니까 비판할 수 없겠죠.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다. 이건 오히려 칸트가 주목하는 결과죠. 자, 3번. 도덕적인 행위는 도덕 법칙에 따라야 된다는 의무의식에서 비롯되는 행위이다. 이건 칸트가 강조하는 거니까 답이 될 수 없겠고. 자, 그 다음 행위할 때 항상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칸트가 강조하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갑이 을에게 비판하는 내용이겠죠. 5번이 정답이네요. 욕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행위라면 그것은 바람직하다. 욕구 충족이 중요하다. 행복, 쾌락 이런 거니까 정답 5번. 자, 다음은 3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 아주 재미난 문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마무리 지려고 해요. 자, 병을 읽어보니까 요 쭉 얘기에 정신적인 평정, 이게 에피쿠로스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왔던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정리를 하자면, 자, 다음 내용을 봤더니 정답이 4번이에요. 보시면 개인적 쾌락보다 사회 전체의 쾌락을 중요시해야 된다가 바로 오늘 공부했던 공리주의는 에피쿠로스의 개인적 쾌락주의를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오늘 공리주의 시험 문제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윤리 사상으로 현대로 가게 됩니다. 자, 현대에서 만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